자, 여기에 아이고. 자, many라는 말이 나오는데 many가 이제 몇 개부터일까요? 바로 이제 두 개를 넘어서면 돼요. 그래서 many electron atom이라고 하는 건 바로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 중 수소 빼고 나머지 다를 many electron atom이라고 해요. 그때 이제 전자가 두 개 이상 생기게 되면 드디어 어떻게 되느냐? 드디어 청력이 나타납니다. 전자끼리의 청력. 수소 원자에서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전자 간 청력이 없었죠. 그런데 다전자 원자가 되면 이제 전자 간 청력이 발생하는데 그게 뭐를 이야기하냐면 바로 그 위치 에너지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걸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인력 청력을 우리가 상호작용력이라고 하죠. 기억나요? 상호작용력 기억나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것과 관련해서 바로 이제 뭐냐면은 그 물리학에 되게 유명한 문제가 바로 이제 뜨리 보디 프라블럼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1이라고 할까요? 뜨리 보디 프라블럼. 그래서 이걸 그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하죠? 물리학 시간에 배워봤을 텐데 이게 삼체 문제 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뭐냐면 상호작용력이 세 개를 넘어서면 세 개가 아니고 상호작용력이 세 개 이상의 입자에서 동시에 나타나면 그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바로 뜨리보디 프라블럼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여러분 이제 대학에 가면 이제 기숙사가 있을 거 아니요? 네. 그러네요. 있는데 미국 같이 좀 큰 나라 기숙사에 약간 시골 쪽으로 가면 기숙사가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기숙사가 이제 예를 들면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 뚜시 이렇게 지어놓은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미국 같은 나라는 이래요. 이게 뭐냐면 그 학생들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안 그런데 미국은 아마 법적으로 그럴 거예요. 미국은 학생 수 이상으로 무조건 기숙사를 구비해야 돼요. 학생 수 이상으로. 그래야 이제 뭐냐면은 학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학생 수가 있으면 무조건 그 이상으로 기숙사를 잡아야 돼서 학생을 더 받자마자 기숙사를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숙사라고 이렇게 뚜시 이렇게 짓기보다는 학생이 오면 학교가 집을 렌트해요. 그냥 그 지역사회에서 집을 렌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이 오면서 학생 수가 많아져서 집을 렌트하게 되니까 이게 그 기숙사 구조가 소위 얘기하는 공공 건물처럼 생긴 게 아니라 그야말로 기숙사가 가정집처럼 생겨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기숙사가 어떻게 되냐면 그야말로 이렇게 돼요. 큰 리빙룸이 있고 여기에 방들이 개인 방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빙룸 옆에 키친도 딸려 있고 키친도 이렇게 딸려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방마다 1 or 2 알겠죠? 1 or 2 학생들 묵게 하고 여기서 이제 하나의 커뮤니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는 화학과 학생인데 여기는 뭐 건축학과 학생이고 뭐 미래 학생이고 다 섞여 있는 거지. 예.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뭐 밥 같은 것들 얘네들이 같이 먹는 거죠. 저녁에 모여서 야 뭐 하냐? 그럼 이제 키친에서 간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맥주도 한잔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잘 때는 뭐 자기 방에 들어가 자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은 잘 보기 힘든 타대 학생들도 이렇게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기숙사 생활하면 되게 즐겁죠.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축구도 같이 보고 막 이게 TV도 거실에 TV도 있고 막 이러니까. 예. 소윤아 좋죠. 예? 아 그게 대학생이 되면 사실 TV를 잘 안 봐요. 유튜브 시대. 예, 왜냐하면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예. 예. 지금 그 베인이 서윤이 비하했어요 지금. 대 유튜브 시대에 무슨 TV 갖고 싸우냐. 웃겨. 웃겨. 그래 알겠습니다. 이제 어쨌건 서윤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베인 왜 그랬어요?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한 방을 쓰는 학생들은 당연히 남녀가 구분되겠어요? 남녀가 섞여 있겠어요? 당연히. 그건 당연히. 아메리카노. 예. 우리는 큰일 나요. 그랬어요.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예. 그리고 사실 미국 사람들은 그 한국 사람보다 더 성적으로 개방돼 있습니까? 훨씬 더 보수적입니까? 개방돼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보다 성적으로 훨씬 보수적입니다. 정말이에요. 훨씬 보수적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보통의 보수적인 성문화는 우리가 봤을 때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러니까 할리우드에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미국 내 성문화가 되게 보수적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거는 보통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잖아요. 그럼 미국 사람들도요. 성적으로 문란한 게 영화에 나오는 게 재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뭔 말인지 생각해봐. 한국에서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네. 근데 영화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착한 아들 얘기가 나오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다니까. 영화에서 어떤 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화에는 막 부모님 살해하고 막 존속 살해하는 이런 폐륜 아들이 영화에 나오잖아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영화에 성적으로 문란한 장면이 나오죠. 그럼 그건 미국 전체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히려 미국 사람들은 성적으로,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성적으로 보수적이에요. 일본 실제 실생활에서는 훨씬 성적으로 보수적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모르는 남녀가 한 방을 쓴다. 미국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재밌는 여학생이 기숙사 배정 원서에 이렇게 씁니다. 배석에 섹스 칸에 어떻게 써야 돼요? FM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이게 뭔 뜻이에요? female, male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근데 이 여학생이 이 칸에 어떻게 쓰냐면 뭐 2 times per week 뭐 이렇게 쓴 거야. 뭐 이렇게 쓴 거예요. 이 여학생이. 예. 그리고 이 여자애가 어떤 방에 배정됐는데 남자애 2명이란 방에 이 여자애가 배정이 된 거예요. 남자 2명 있는 방에 여자애가 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산 오류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일종의 설정이죠, 설정. 그럼 이제 이렇게 만약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그 행정 당국에 가서 과 행정실에 가서 이거 잘못했다 바꾸면 되는데 이 3명이 이 상황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어서 야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살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세 명이 같이 살아요. 같이 살아요. 네. 네, 네, 살아요. 근데 이제 이 사는데 이 세 명이 되게 이 뭐냐면은 성향이 재밌는 게 이 남자애는 첫 번째 남자애는 완전 마초남이에요. 마초남. 네, 완전히 막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에이 사나이가 뭐 이런 남자 있잖아요. 뭐 그런 남자고 하나의 남자는 이 남자는 완전 감성남이에요. 감성남. 막 예, 예, 예술적 취향이 뿜뿜. 그리고 여자는 존예녀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초남이 여자를 아주 좋아해. 근데 이 여자애는 얘를 좋아해. 근데 얘가 얘를 좋아해. 그러면 이들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세 명은 대학을 졸업할 동안 친구보다는 가까운 그리고 연인보다는 살짝 먼 그런 상태로 이 세 명이 같이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잘 때도 한 침대에서 다 같이 자요. 그냥 다 같이 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누가 누구한테 특별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부부 이상형. 왜냐하면 누가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누가 누구를 원해도 그 사람은 걔를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 명이서 그냥 다 같이 자도 그냥 자는 거예요. 그냥. 네. 그리고 밥도 같이 먹으러 가고 뭐 영화도 같이 보러 가고 공부도 같이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놀러도 같이 가고요. 네, 셋이서요. 그런데 누구도 친구도 아닌데 연인도 아닌 그럼 묘한 세 명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로 벌어지는 거예요. 제목이 뭐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애석하게도 이 영화의 제목을 내가 기억을 못해요. 네, 그래서 90년대 후반, 2000년 초반에 나온 영화인데 하여튼 이런 영화. 알겠죠? 그럼 여러분 영화용 친 나오지 않을까? 네, 영화입니다. 자,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제목이 있나요? 네, 제목이 있나요? 페이스 아니에요? 쉬즈 더 맨이에요? 아, 쉬즈 더 맨이란 영화예요? 아, 쉬즈 더 맨. 하여튼 이런 영화 있습니다. 하여튼. 이란 제목이 그렇다네요. 근데 이제 영화 실제로 보면요, 뭐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묘한 감정 상태가 영화 끝날 때까지 지속되고, 그리고 결말은 어떻게 되냐면요, 결말은 졸업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게 결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결말이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렇게 재미가 굉장히 있는 영화는 아닌데, 내가 봤을 때는 설정이 영화의 90%인 영화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자, 만약에 어떤 남자하고 어떤 여자가 단 둘만 있다고 쳐봐요. 그것도 무인도에. 그럼 이 둘의 미래는 예측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예측 가능하죠. 왜냐하면 취향이 안 맞아도 생존을 위해서라도 둘은 밀접한 관계가 돼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입자가 하나 더 생겨버리면 이들의 미래는 예측하기 쉽다 어렵다?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그러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고 그 미래를 알려면 뭘 할 수밖에 없다? 진짜로 측정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뚜리보디 프로블럼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게 뭘 만들어낼 수 없다는 얘기예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가 뭘 만들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함수와 모델을 만들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함수를 안다는 게 무슨 말이죠? 함수를 안다는 건 100% 미래를 예측한다는 거예요. 함수를 알고 있으면 변수를 탁 넣으면 결과가 뿅 나오니까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입자가 3개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수학적으로 함수를 구해낼 수가 없어요. 이게 이런
거시적인 인간 세상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원자 모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바로 원자 모델링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원자 중 수소를 제외하고 가장 간단한 원자가 누구죠? 바로 헬륨이죠. 철 뭐예요, 철? 그냥 간단해 보이잖아요. 아, 철. 든든. 자, 헬륨은 원자 번호 2번이니까 핵 안에 양성자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래서 핵전하가 2 플러스고요. 그 핵의 주변에 전자궤도상 전자가 몇 개가 있죠? 전자가 2개가 있을 거예요. 각각을 1번, 2번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때 핵에서 전자까지 거리를 R12 라고 해보고요. 그리고 전자와 전자 간 거리를 R12 라고 한다면 이때 여기에서 요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E 제곱 한 다음에 빼기 R1분의 2 빼기 R2분의 2 더하기 R12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저 표현 알겠어요? 이해했어요? 네. 손 알겠죠? 이때 앞에 붙은 마이너스의 의미는 뭐예요? 마이너스의 의미는 바로 이제 인력이 나타나는 상황이고요. 앞에 플러스 붙은 부분은 청력이 나타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핵과 전자 간 인력, 전자 간 전자 간 청력의 위치 에너지를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얘는 더 이상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에서 모델을 바꿉니다. 모델을 바꿔서 어떻게 바꿔주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대략 1.7 2 플러스 하고 여기에 있는 전자 1번, 전자 2번을 둔 다음에 원자 번호가 2에서 1.7로 바뀌었죠. 이럴 때 여기서의 이 녀석의 근사적인 위치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4파이 입실론 제로 E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R1. 자, R1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R2는 뭐야 이거? 1, 2, R1, R2. 그래서 R1분의 1.7 빼기 R2분의 1.7 이런 식으로 위치 에너지를 바꾸어 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사실은 이거예요. 두 모델의 EP를 최대한
하게 만들기 위해 첫 번째 1 전자 간 청력을 없애주고요. 전자 간 청력을 없애주고요. 두 번째 핵 전하를 2에서 1.7로 줄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있는 이 값하고 이 값을 같게만 만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이 척항을 없애면서 2의 크기를 1.7로 줄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난데없는 1.7 이걸 구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어떤 식으로 구하느냐를 조금 이따 보게 될 거고요. 그 뭐 사실은 정확한 방법이 있는데 쟤를 근사적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구하는 방법이 뭔지는 조금 이따가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어쨌건 쟤를 구하는 방법을 활용해서 그걸 구했다면 숫자 2를 1.7로 바꾸어 양쪽의 모델을 간단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 양쪽의 모델을 이렇게 바꾸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바꾼 것이 보시다시피 훨씬 편리한 모델이에요? 훨씬 불편한 모델이에요? 이게 편리한 모델인 거죠. 뭐가 사라졌기 때문에? 전자 간 청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여기죠.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어딨냐? 유역전화.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모델에서는 뭐를 무시한다는 거? 전자 간 청력을 무시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마치 전자 사이에 아무런 상호작용이 없는 것처럼 얘를 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때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원래의 핵전화 보다 작아진 전하를 뭐라고 부른다? 바로 여기에 있는 유효 핵전하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효 핵전하에 어떤 성격이 있느냐? 요렇게. 그래서 이 Z 이펙티브는 Z 빼기 시그마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데 이때 각각의 항이 뭐냐? Z는 앞서의 그냥 원자 번호고요. 이때 두 번째 시그마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쉘딩 팩터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가림 인자. 자, 그래서 저 가림 인자 이게 뭐냐? 바로 1. 전자 간 청력의 지표에. 자, 아까 요 말씀드렸다시피 저 힐륨의 경우 그렇다면 이 가립인자가 어떻게 계산되는 거겠어요? 앞서의 원자 번호 2번에 저렇게 도입한 새로운 핵전하 1.7의 차이인
0.3. 이 바로 힐륨 원자에서의 가림 인자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핵전하를 2에서 1.7만큼 줄인 건 전자와 전자 사이의 정전기적 청력을 고려하면서 숫자가 작아진 건데, 그 작아진 정도를 바로 쉴딩 팩터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저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면 당연히 quiz 수소의 유효 핵전하는 얼마일까요? 수소의 유효 핵전하는 바로 그냥 1이 되겠죠? 네. 왜? 수소는 뭐가 없으니까요? 정발. 수소는 정전기적 청력이 없기 때문에 수소에서는 가림인자가 뭐로 나타나겠어요? 수소에서는 가림인자가 0으로 나타날 거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예? 그러면 관건은 여기에 있는 1.7이라는 게 이거 어떻게 나온 건지 이걸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1.7을 어떻게 구한 거냐,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Z 이펙티브 구하기. 첫 번째 1. 자, 연역적 방법이라. 그야말로 수학을 무지막지하게 들이댄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연역적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셀프 컨시스턴트 메소드, 이런 게 있고, 메소드에 이가 붙어요, 안 붙어요? 이거 메소드. 그것도 어떤 방법이 있냐면, 또 핫들이 폭 메소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두 개 사람 이름인데, 뭐 이런 식의 아주 수학적이고 연역적인 방법이 있으나 당연히 저건 나 몰라요. 그렇죠? 모릅니다. 저걸 하려면 슈퍼컴퓨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후배는 저거 하던데, 이게 계산 전공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실험 화학을 했기 때문에 진짜 그야말로 손에 물 묻히는 화학을 했거든요. 손에 물 묻히고 기름 붙이고 막 가스통 날르고 막 그런 화학을 전공했는데, 그야말로 생산직입니다. 근데 화학과에는 그 계산화학이라고 하는 방이 있어요. 그 계산화학 방에는 실험 전혀 안 해요. 뭐밖에 없냐면 거기는 컴퓨터밖에 없어요. 컴퓨터. 그래서 컴퓨터만 두고 박사학위 할 때까지 계속 컴퓨터 돌려가면서 계산만 하는 그런 그 실험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실험실이라는 말 안 쓰고 연구실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거기는 용매 1도 없어요. 용매 1도 없어. 그냥 뭐 음료수병밖에 없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가게 되면 실제로 저런 방법을 활용해서 저는 에너지 준이나 유액전을 실제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저거 전공이 아니어서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내 후배가 저쪽 전공이거든요. 저쪽 전공이어가지고 옛날에 막 작업을 하는데 자기 PC로 이렇게 막 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코딩하는 것도 멋지잖아요. 그래서 야, 멋있다 하는데, 형님 뭐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하더니 뭐 톡톡톡 하더니 얘가 그 인터넷으로 그 서울대 그 슈퍼컴퓨터에 접속하는 거예요. 슈퍼컴퓨터에 접속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코딩은 지 PC로 하고 계산은 서울대 슈퍼컴퓨터로 하는 거야. 그러면서 딱 해가지고는 인코딩 해가지고 런 딱 하니까는 그래서 계산 막 돌아가더라고. 와, 완전 간지 잘 자리던데요. 그래서 우와, 완전 멋져, 완전 멋져니까 형이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처럼 막 나처럼 뭐 코알 못 수알 못 이런 사람한테는 이게 대단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전공하는 애들은 저거 하는데, 보통 이제 손에 물 묻히고 기름 묻히고 하는 이런 화학과 졸업생들은 저런 거 할 일이 없어요. 뭐 하여튼 그래, 알겠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저런 게 있다 정도의 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중달책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나와 있질 않아요. 그냥 말 정도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저런 게 있나 보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기에 있는 저 유효액자나를 뭐로 알아낼 수가 있냐면 뭐로 알아낼 수 있을까요? 스웨이터 룰. 싫어. 이온화 에너지. 뽀로뽀로뽀로뽀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 주황 대단해요. 주황 열심히 예습을 한 것이지요. 어? 주황 멋지죠? 이따가 여러분들 가기 전에 주황한테 뽀뽀 한번 해주고 가세요. 예준, 예준, 너무 심하게 핥지 마세요, 알겠죠? 네, 그래. 주황, 기분 좋죠? 친구들이 다 뽀뽀해 준다니까. 좋대요. 그냥 정말요?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좋다. 자, 이게 뭐냐? 관련된 재밌는 문제가 저기 연습 문제 9번입니다. 연습 문제 9번입니다. 연습 문제 9번이다. 118페이지입니다. 118페이지. 찾았어요? 118페이지. 그래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통해 이 유효액전하를 계산할 수 있는데 그거와 관련된 연습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는 11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문제를 한번 보시면 칠판에 쓰기 전에 그거 한번 풀어볼래요? 시작! 이게 좀 졸린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 현승 졸린 거 아니에요? 진짜로요? 현승 왜 졸려요? 진짜. 베인. 베인. 여러분 평소에 베인 학교에서 귀여워요? 아니요. 안 귀여워요? 네. 그럼요? 뭐 승률이 좋으면 뭐. 그래? 어머, 더러워요. 승윤아. 진혁이가 승윤이가 진혁이 스타일인가 봐요. 제 학교에서 인형 들고 다녀요. 뭐라고요? 학교에서 인형 들고 다녀요. 인형 들고 근데 그 다닌다고요? 인형도 더러워요. 인형 들고 다닌다고요? 귀엽잖아. 잘 씻고 있어. 그래요? 그 알겠습니다. 네. 의사 안 들고 다녀요. 근데 살짝 그게 다른. 현승이가 들고 다니면 그 우리 반에 있어. 맨날 누군 자, 들고 다녀요. 그냥 보실까요? 말씀하시니까 의미가 자, 첫 번째 1. 잘 씻으면 됐다. 자, 여러분 혹시 수소의 이 이온화 에너지를
라고 하는 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우선 첫 번째 일, 수소에서 전자의 에너지 준위. 자, 어떻게 됐던 거 기억나요? 바로 EN 한 다음에 마이너스 N 제곱 HCR의 Z 제곱. 저렇게 됐던 거 기억나죠? 기억나죠? 맞죠? 그래서 여기서 뭐 N은 뭐 수소 모델에 그러니까 보호 모델에서 이렇게 쓰지는 않는데 말 그대로 주양자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에는 Z는 뭐죠? Z는 원자 번호죠. 근데 그 원자 번호가 지금 몇 번이에요? 사실은 1번이니까 이 자리에다가 이제 1 넣고 계산하라는 뜻이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이온화 에너지를 실제로 이제 구하자. 그러면 수소 원자 모델에서 저 수소의 이온 에너지 어떻게 구해요? 무한 빼기 1. 바로 뭐냐면 여기에 있는 자, 주양자수가 1일 때를 사실 우리가 무슨 상태라고 하죠? 바닥 상태라고 하죠. 바닥 상태 영어로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하죠. 자, 그리고 주양자수가 무한대가 된 상태가 무슨 상태예요? 이온화된 상태. 자유전자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온화라고 하는 건 원자에 매여 있는 전자를 무슨 전자로 바꾸는 거예요? 자유전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바닥 상태에 딱 매여 있던 전자를 뜯어가지고 그 전자가 완전 자유전자가 될 때, 그걸 보여주는 게 그 사이의 에너지 차이를 그걸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때 주어져 있는 요 수식에서 이제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자, 무한대 넣으면 값이 뭐예요? 0 빼기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1제곱분의 HCR인데 원자 번호는 1번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 되겠죠? 맞나요? 네. 맞죠? 그럼 이때 여기서 얘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느냐? 바로 HCR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얘가 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이게 13.6 일렉트론 볼트라는 뜻이죠. 알겠죠? 저 수소의 이온의 13.6 일렉트론 볼트라고 했잖아. 그게 이제 이런 의미라는 거지. 그럼 참고로 1 일렉트론 볼트는 몇 줄이죠? 전자 전하량 줄. 몇 줄이죠? 1점 더하기 10의 마이너스 어. 19. 자, 여러분 전자 하나랑 전하량이 얼마예요? 1.6. 바로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이게 전자 한 개 전하량이죠? 여기에 뭐 곱한 거예요? 1 볼트 곱한 게 1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그러면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한 다음에 여기에 쿨롱하고 볼트를 따로 뭐라고 하죠? 줄이라고 하죠. 그래서 1 일렉트론 볼트는 저 정도의 에너지를 뜻합니다. 굳이 써본 이유는 저게 서울대 입시에 나온 적이 있어서 그래요. 저거 써봐라가 서울대 입시에 나온 적이 있어요. 한 2010년쯤에 2010년 지금부터 15년 전에, 아니 15년이 뭐야? 한 13년 전에. 세윤이 왜 웃어요? 만약에 그때 당시였으면 세윤이도 서울대 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였어요. 네. 와. 세윤이 좋아요? 그럼 교수가 됐겠지. 그러네요. 세윤이 멋져. 진짜 좋다 좋다. 최연승 교수. 아까 그 유나바모 유나바모. 그래 유나방. 재밌어. 재밌어. 그래
정일원 쌤한테 편지 보내고 그 얘기 야, 왜 그래요? 진짜. 진짜. 그래. 하여튼 그렇다. 서윤아. 저 세연이가 나한테 편지 보내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세연이가 나한테 편지 보내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럴 정성이 있는 애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자, 어쨌건.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3.6은 이 정보를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죠. 자, 여기 지운다. 내줄게요. 지운다. 자, 그럼 유역전화의 1, 2에서 어디 지우지? 지우지? 아, 그래. 여기 줄게요. 자, 지우자. 그러면 사실 이제 요까지 정보는 바로 요 값이 뭐에 해당하는 거? HCR이라는 상수가 저 정도 된다는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 2. 바로 힐륨의 순차적 이온화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힐륨의 순차적 이온화 이거겠네요. 자, 힐륨이 있는데 힐륨의 원자번호는 몇 번이에요? 2번이죠. 그러면 2 플러스 하고 이게 원자핵인 상태에서 주변에 이렇게 전자 이렇게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아시다시피 요 사이에 인력 그리고 요 사이에는 청력 맞죠? 근데 앞서 얘를 모델을 바꿔준다 그랬어요. 자, 어떤 식으로? 이 상태에서 2를 1.7 요렇게 핵으로 바꾸고 요 주변에 짜잔 이렇게 한 상태로 여기에 인력 그리고 요 둘 사이에는 청력이 어떻게 된다? no 청력. 이런 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마치 뭐처럼? 일종의 공명 모델처럼. 왜 우리가 루이스 구조에서 공명 구조 그리잖아요. 그럼 공명 구조라고 하는 게 전체를 표현하는 방식을 각각의 것들에 대한 평균으로 표현하는 게 공명 구조잖아. 그러니까 실제 이제 힐륨 원자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라고 생각하는 거지. 무슨 말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가해지면 얘가 무슨 상태가 되겠어요? 바로 그야말로 짜잔 이렇게 되면서 전자 하나가 뾰병 도망가겠죠. 그럼 전자 하나가 뾰병 도망간 상태로 2 플러스 원자핵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때 전자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 하나의 전자는. 그 하나의 전자는 바로 주양자수 무한의 상태로 갔을 거라고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가해지면 얘는 어떻게 바뀌겠어요? 바로 그야말로 그냥 원자핵이 되고요.
여기에 있는 이 전자마저 무한의 상태로 가버렸겠죠.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첫 번째 금세 알 수 있는 거, 힐륨의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힐륨의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는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바로 0 빼기 마이너스. 자, 주어져 있는 이 오비탈이 편의상 계속 1s 오비탈이라고 가정합시다. 왜 1s 오비탈로 가정할까요? 바로 힐륨에서 1s 오비탈이 바닥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럼 1s 오비탈이라면 주형자 수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 2는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만드는 건데, 이 상태에서는 핵하고 전자 간 거리가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죠. 핵하고 전자 간 거리가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때 이 전자의 위치 에너지는, 이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는 뭐가 되겠어요? 0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상태가 바로 주형자수 무한대인 상태인데, 그 직전 상태가 이거고, 이건 뭐냐면 바로 주형자수 1인 상태에서 HCr인데 지금 저 녀석의 원자 번호가 2번이잖아. 2번이니까 여기다가 2의 제곱을 넣은 거랑 같은 거라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4 곱하기 HCr로 표현될 거예요. 그럼 이 HCr 자리에다 뭘 넣는다는 얘기예요? 13.6을 넣으면 얼마나? 50 얼마쯤 나와요? 54.4 일렉트론 볼트죠. 그래서 힐륨의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바로 54.4 일렉트론 볼트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는 같은 논리라면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는 그러면 어떻게 구해주면 되겠어요?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차이예요? 요거와 요거 사이의 차이죠. 그럼 요거와 요거 사이에서 이게 나중 상태고 이게 처음 상태잖아. 그럼 나중 상태가 뭐냐면 바로 이거겠네. 마이너스 1의 제곱에 HCr의 2의 제곱. 이게 나중 상태죠. 그 다음 빼기 처음 상태는 요 상태잖아요. 요 상태. 근데 이 상태를 뭐로 근사할 수 있어요? 이 상태를 요거로 근사할 수 있죠. 즉 얘하고 얘를 같은 상태라고 두는 거예요. 그러면 얘하고 얘의 차이나 얘하고 얘의 차이나 근사적으로 비슷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때 이 상태의 역학적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해 주면 되겠어요? 바로 마이너스하고, 자 주양자 수는 1이지만 HCr 한 다음에 저기에 1.7이 들어가면 되겠죠? 1.7 무슨 말 나겠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최종 2고 이 경우는 1.7이니까 이게 나중이고 처음이면 나중과 처음의 에너지 차이의 차이가 이온화 에너지일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무슨 말 나겠죠? 근데 이때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곱하기 2. 요 2 왜 들어가겠어요? 1.7의 핵전하를 느끼는 전자가 몇 개가 있기 때문에 2개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얘를 주룩주룩 계산하면 값이 뭐가 나올 것이냐? 바로 뭐가 나오냐면 쭉쭉 계산해 주시면 얼마쯤 나오는 거야? 해주시면 대략 값이 몇 번이야? 5번에 24. 계산해 주면 24.2 일렉트론 볼트 정도가 계산이 될 거예요. 네. 이온화 에너지를 나중 역학적 에너지 빼기 처음 역학적 에너지로 구한 거예요. 네, 그렇죠. 에너지 보존이 될 테니까요. 여기서 구한 건 다 이 에너지 보존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역으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사실 유액전하를 선 제시했죠. 그러면 얘는 역으로 어떻게 풀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온화 에너지를 주고 거꾸로 얘를 계산하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는 유핵전하와 관계없이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토 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라고 하는데 걔를 이용하면 원자들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다 실험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원자들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싹 다 측정이 돼 있어요. 그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가지고 그 이온화 에너지의 차이들로부터 이렇게 각 전자들의 유핵전하를 다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썼던 하트리프 메소드나 셀프 컨시스턴트 방법은 아주 수학적으로 푸는 거고, 그게 아니라 기존의 실험 데이터를 이용해서도 원자들의 그 뭐냐면 유핵전하를 구할 수 있어요. 무슨 말 알죠? 이런 식의 문제풀이 방법이 있다라는 걸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됐죠? 이 논리를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푼다. 됐죠? 예. 됐죠? 자, 그다음. 자, 여기 줄게요. 줄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알게 된 유효핵전하를 활용해서 어떻게 원자들의 성격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자들의 성격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RNL. 이게 뭐였죠? 평균 거리였죠. 핵에서 전자까지 평균 거리. 알겠죠? 그 핵에서 전자까지 평균 거리를 아까 어떻게 나타냈었냐면 어디냐? 요렇게 n제곱 1 플러스 2분의 1 괄호 열고 1 빼기 L 플러스 1 n제곱 해서 A0 오버 Z. 보이세요? 이게 이제 누구에 대한 거냐면 슈쇼. 자, 슈쇼에 대해서 어떤 주양자, 어떤 가군 용량 양자수에 대한 핵에서 전자까지 평균 거리를 구할 때 저기에 있는 조 Z. 그래요? 예준아? 네? 혜정 힘내 해주세요. 혜정아 힘내. 그래. 예준 고마워요. 네. 아, 예준이는 되게 그거 뭐냐면 되게 남자다운 것 같아요. 그죠? 네, 뭐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예준이 팍 해주고. 예준이 멋져요. 예준이 남자다. 맞죠. 그래. 하여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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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혜정 힘내주세요. 혜정 어제 뭐 했어요 밤에? 아 그래요? 그래. 이거 하나 먹을래요? 근데 이게 뭐예요? 아 쓰레기구나. 다크 초코 아몬드. 진짜로요? 근데 이걸 이렇게 많이 써서 다 먹어요? 오늘 배고파서. 알겠어요. 자 그래. 하여튼 그래. 하여튼 자 보자. 자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이 Z의 의미가 뭐였죠? 원자 번호였죠? 그런데 이 수소 원자 모델에서 이 녀석의 에너지 상태는 어떻게 표현됐었냐면 바로 마이너스 n 제곱분의 마이너스 n 제곱분의 HCr의 z 제곱으로 표현이 됐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Z가 뭐임? 이게 원자 번호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수소가 아니라
다전자 원자. 에서는 얘가 어떤 꼴로 표현되느냐? 한 다음에 요 자리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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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럼 아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ZEFF 뭐죠? 그냥 전화가 아니라 유효액전화죠? 유효액전화죠. 그래서 얘가 유효액전화인데 자, 아까 수소원자 모델은 에너지 준위가 오직 주양자수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다전자 원자의 에너지 모델에서는 꼴은 주양자수만 나와 있는 것 같으나 여기에 있는 이 유효액전화가 N과 L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전자 원자에는 저 가군동량 양자수가 에너지 준위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그래서 주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꼴을 표현할 때는 수소 원자 모델이랑 같게 꼴을 표현하는데 실제 유효액전화 계산할 때 가군동량 양자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전자 원자 모델에서는 에너지 준위의 주양자수와 가군동량 양자수가 동시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오비탈 에너지 준위할 때 예를 들면 ES하고 EP 중에 어디가 더 안정해요? ES가 더 안정하다 하고 뭐 3S, 3P, 3D에서는 3S, 3P가 더 안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그런 논리가 바로 저 유효액전화에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아둬야 될 또 이제 중요한 녀석 여기 줄게요. 네. 준다. A 바로 유효액전화에 대해서 2.3 자, 이 유효액전화에서 또 이제 시험에 엄청 나오는 거. 뭐 일반화학 과정에서도 많이 나오고 수능에서도 많이 나와요. PT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는 바로 주기성입니다. 주기성. 네, 교재 순서하고 약간 다릅니다. 교재에는 11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116페이지.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 실험적으로 혹은 계산을 통해서 구한 Z 이펙티브의 경향성이 있습니다. 자, 계산을 통했다라는 건 아까 얘기한 하트리퐁 메소드 같은 거고요. 실험을 했다라는 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알겠죠? 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활용하건 아니면은 뭐 그런 물리학적인 방법을 이용하건 여하튼 구해 넣을 수 있다고요. 원자들의 그 유효액 전화는. 그래서 그게 어디에 제시되어 있냐면 바로 교재 표 5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표 5에 보시면 몇 페이지냐면 116페이지.
표 보면 대략 한 원자번호 36번까지 쭉 계산을 해놓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로 세부적으로 계산이 되냐면 전자 배치가 될 때 각 오비탈마다 그 유효액전하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보면 보시다시피 데이터들을 보면 어떨까요? 1 표 5에 있는데 표 5 밑에 먼저 이렇게 쓰자. 그러면은 각 원자의 전자 배치 각각의 Z 이펙티브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다? 표 5에 있는 거죠. 표 5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전자의 유효액전하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자 배치되어 있는 모든 전자의 유효액전하를 다 알 수 있는데 그 알 수 있는 것들 사이에 경향성을 찾으면 이런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화살표로 하고 아니 화살표로 할까 하고 그럼 이제 이때 그중 최외곽 전자의 경우 이런 성격이 나타납니다. 자, 이 네모 반듯하게 그린 게 누구냐면 주기율표고요. 주기율표를 뭐 대강 이렇게 그려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주기성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주기율표의 가로줄을 주기라고 하죠.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액전하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족에서는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유효액전하가 또한 증가합니다. 그걸 어디서 표 5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최외곽 전자의 경우였어요. 근데 실제로는 최외곽 전자 말고 각 전자 배치마다 다 따로따로 있는데 어차피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전자는 최외곽 전자니까 최외곽 전자의 유효액전하가 저런 경향성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알 수 있는 가장 큰 경향성은 이거예요. 이 유효액전하는 커져요. 바로 그 원래의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그래서 원자 번호 커지면 기본적으로 유효액전하는 커집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유효액전하에서 약간의 이제 전자 배치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유효액전하의 전자 배치를 살짝 고려하면 그 경향성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게 교재의 11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압 해가지고 여기가 Y축이 유효액전하고 이압 해서 여기가 원자번호입니다. X축을 원자번호로 두겠습니다. 그럼 이때 당연히 1,1에서 출발하는 애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바로 수소겠죠. 수소. 왜냐하면 수소는 유효액전하고 원자번호가 똑같습니다. 알겠죠? 자, 이때 최외곽전자의 유효액전하 살짝 증가해서 아까 1.7쯤 나타나는 거 그게 누구죠? 힐륨이죠? 그게 2번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쭉 찾아서 정리를 해봤다 이런 말이야. 알겠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바로 뭐 이런 경향성이 나타나요. 알겠죠? 그럼 이 경향성이 누구냐? 우선 요 놈이 리튬 3번의 리튬이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이 누구냐면은 10번의 니온입니다. 그리고 요 놈이 11번의 소디움이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이 18번의 알곤입니다. 저런 식의 경향성이 나타납니다. 대강 그림이 알겠죠? 대강. 자, 그럼 우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커지면 유효액자나 커지죠.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게 1주기, 2주기, 3주기라는 거 알겠죠? 그 다음 같은 족에서도 원자번호 커지면 유효액자나 커집니다.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수소, 리튬, 그 다음에 소디움 다 몇 족 원소죠? 1족 원소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증가하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은 굳이 그리자면 그 다음은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폭 내려오면서 이렇게 포타슘이 여기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같은 족에서도 원자번호 커지면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경향성을 저렇게 표현한 건데 이때 독특한 사실은 뭐냐면 이거죠. 바로 18족 원소에서 1족 원소로 원자번호가 증가할 때만 유효 핵전화가 줄어듭니다. 진짜로 그냥 아까 써놓은 표 5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도시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게 나중에 배울 이온화 에너지 경향성하고 다릅니다. 이온화 에너지 경향성하고 유효액전화 경향성은 다릅니다. 어쨌건 유효액전화가 저리 표현된다는 얘기지. 아시겠어요? 이걸 왜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걸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설명을 할까요? 이유는 왜냐하면 바로 18족 원소의 가림 효과가 최대이기 때문이에요. 자, 왜냐하면 18족 원소는 기본적으로 전자가 안 채워져 있어요? 전자가 다 채워져 있어요? 싹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SPD, SPD 이런 데 전자가 다 채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일족 원소의 전자 배치가 될 때 그 다음 일족 원소의 s오비탈의 전자가 내부 가림 효과가 크게 작동하면서 최각 전자의 유효 전화가 확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18쪽에서 1쪽으로 진행할 때만 유효 전화가 싹 감소합니다. 알겠죠? 알겠죠? 이거 꼭 알아두시고 이 경향성 최근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 2.4 슬레이터 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요? 네, 전부 다 설명합니다. 자, 슬레이터 룰은 바로 이 Z 이펙티브를 근사적으로 편하게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계산 결과와 측정 결과는 있는데 그걸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조금 편하게 표현해 볼까 하는 내용인데 이 슬레이터 룰 요게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 내용 보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슬레이터 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번 주 일요일 날 오세요. 알겠죠? 네. 오케이. 됐다. 그럼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뭐? 야, 뭐라고? 아, 이거요? 이거요?
제육 갈래? 제육 먹으러 갈래? 대다. 제육 맛있던데. 매워서 못 먹는 한상. 나 제육 맛있던데 저거.